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을 요청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씨는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소 이례적인 행보인 만큼 그 이유와 앞뒤 정황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의 현지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약속과 다른 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문제는 손실이 예고된 투자자 보상안도 마땅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사회 이슈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입장에서는 방사능 안전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압박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간 판단을 미뤄왔던 경기 정점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을 정한다는 말은 곧 그 이후로 하락이 시작됐다는 말과 같아서 사실상 경기 침체를 공식화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공식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CJ그룹의 이선호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어제 저녁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긴급 체포됐는데요. 평범하진 않은 모습인데 먼저 김정현 기자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미국 LA에서 액상대마와 사탕젤리형 대마를 가방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지난 1일 오전 5시경. 이후 나흘간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이 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구속시켜달라 요청했고 2시간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이 씨는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그룹은 이 씨가 검찰로 향하기 전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씨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J그룹은 향후 재판 결과를 보고 이 씨의 처분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선호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검찰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구속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검찰은 그제서야 체포를 한 뒤에 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게 이 씨의 행보가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씨가 말 그대로 좀 잘못된 행위를 뉘우쳐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씨는 검찰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구속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이 그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혼자 출두하고 구속까지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가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내세워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마약 사건은 이제까지 그렇게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집행유예 처분이 많았죠. 검찰청에 따르면요, 2017년에 그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사범 4,600여 명 중에 1,876명,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정도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정석원 씨와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도 얼마 전 재판에서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관련된 전과가 없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액상대마 소지가 공항에서 바로 적발이 됐고 또 소변에서도 그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셀프 출두와 스스로 구속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따져보면 상습적이었냐 아니냐, 반성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이 씨는 둘 모두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해당된다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도 사실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보를 좀 보였는데 특혜성 수사를 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검찰은 이 씨를 2번 조사했는데 이 2번 조사 모두 조사 후에 바로 이제 집으로 귀가를 시켰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이 씨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 검찰은 전과 여부와 마약 종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앞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 다른 재벌가 3세들이 바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해명입니다. CJ그룹 차원에서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특혜성 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내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투자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B증권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모펀드 JB 호주 NDIS 펀드를 개인과 법인, 기관 투자가들에게 3,264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그런데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아파트가 아닌 엉뚱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KB증권은 즉각 자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원금의 62%인 2,015억 원을 회수했고 88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에 대해선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 명령으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판매액의 10%가량인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선 회수를 위해 LBA캐피털과 회사 등기 임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액의 10%인 367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운용 쪽의 문제 이렇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사기를 당한 거겠죠.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류의 절차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일단 KB증권은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KB증권 측은 프라이빗 뱅커 등을 통해 펀드 가입자에게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투자금의 최대 89% 정도까지는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아 펀드에 투자한 개인과 법인, 기관의 경우 투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KB증권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우려가 불거지자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에 워낙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입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앞서 좀 봤습니다만 KB증권 쪽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JB 호주 NDIS 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예. 현지 호주 투자사인 LBA 캐피털 측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받은 금액을 일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재 투자금이 3,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는 손실 위험에 놓여진 상태고요. 사전 실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다른 데에서 또 판매되고 있는 네. 또 다른 해외 부동산 펀드 쪽으로 좀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혹시 해외 부동산 펀드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죠. 예. 이번 KB증권 사례 이전에도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도 약속했던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예.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를 보면 안전하면서도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이 올해 5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KB증권이나 신한금투처럼 좋지 않은 사례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송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5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됐고 네. 문제가 생긴 거는 뭐 두어 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일부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게 판단하는 침소봉대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뇌관이 터질 위기에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자칫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침소봉대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앞서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에 50조 원이 넘게 투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50조 원을 뜯어보면 절반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게 아니라 좀 더 내밀하게 위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아마도 해외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해외 부동산 투자 가치가 고평가됐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될 텐데 여기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펀드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는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런 우려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영 능력이 떨어지거나요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이런 운용사들이 상당수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복합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항공권을 결제할 때 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 얘기 듣고 몇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왜 공정위가 나서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 먼저 공정위가 나서는 이유는 마일리지가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에 약관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불공정한 약관을 막는 법이 있고 이 법을 공정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이번 제안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쓰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항공권을 현금 아니면 마일리지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제하는 게 워낙 당연시되고 있는 만큼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다소 생소한 방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카이트랙스라는 이름의 세계 최대 항공사 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매년 100위까지 항공사 순위를 매겨서 발표합니다. 이건 그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항공사만 뽑은 건데 이 10곳 중에 8곳이 실제 지금도 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최소 사용 마일리지 등 제약이 좀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예 섞어서 결제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안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유효기간이 생긴 마일리지가 소멸 시점을 올해부터 서서히 맞이했고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활용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안에 대해 항공사들 물론 불만이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공해야 하는 고객 권리 마일리지 서비스라면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야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리 정부 국제사회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오늘 9월 5일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우선 우리 안전 문제와 전 세계 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내놨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3년 뒤인 2022년이면 저장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는 도쿄 올림픽 등을 의식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 해양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이런 압박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 목적 중에 하나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최근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별개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주로 과거 특정 시점이 정점이었다는 걸 발표하는 식으로 그 이후의 하락과 침체를 공식화하곤 합니다. 정부가 오는 20일 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경기 저점은 2013년 3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만큼 2013년 3월 저점을 찍고 상승기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후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정부가 이달 중 경기 정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9월 20일로 회의가 잡혀 있어요. 국동이 이제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 유력하게 거론되는 경기 정점은 2017년 3분기입니다. 즉 2017년 3분기 이후로는 상승하던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경기 정점을 논의했지만 결정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점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기 정점으로 거론되는 2017년 3분기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여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 경기 하강기에 맞지 않는 정책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이미 2년 전부터 내리막길로 갔음에도 그것을 미룸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런 비판을. 앞으로 6개월 내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29개월이라는 역대 가장 긴 경기 하강 기록을 깰 전망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제품 결함으로 논란을 겪었던 삼성의 갤럭시 폴드 5G가 내일 출시됩니다. 어떻게 문제점이 보완됐는지 또 향후 접히는 폰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윤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2월 첫 공개와 함께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갤럭시 폴드. 하지만 지난 4월 화면 멈춤과 화면 연결 부분 이상 등 제품 결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출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갤럭시 폴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과 달리 보호막을 임의로 뗄 수 없게 테두리 안으로 넣었고 힌지 상하단에 보호캡을 씌워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큰 화면입니다. 펼쳤을 때 태블릿 PC만큼 커집니다. 덕분에 한 화면에서 인터넷 검색, 문자 전송, 동영상 감상 등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접으면 손바닥보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40만 원에 가까운 고가로 웬만한 고급 스마트폰 2대 값입니다. 이는 초기의 대량 판매보다는 초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국내에 2만 대 정도만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시대를 최초로 여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혁신을 계속 이어간다면 2, 3년 뒤에는 좀 의미 있는 시장 침투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국내 출시에 이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순차적으로 갤럭시 폴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에 일본 여행 보이콧 악재까지 우리 항공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항공시장의 채용 열기는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무원부터 정비사까지 항공업계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10,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의 그 생활 수치가 올라가서 여행이 좀 더 대중화돼서 훨씬 더 항공사들이 늘어난 만큼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9개 항공사의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이룰 전망입니다. 여기에 신규 면허를 취득한 저비용 항공사까지 더하면 전체 채용 규모는 더 커집니다. 최근 항공업계가 대외 난기류에 부딪혔지만 채용 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하반기 350명에서 370명 정도의 우수 인재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전체 채용 규모를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인원을 추가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 비행기 도입에 따른 충원입니다. 하지만 기저에는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항과 객실 서비스에서 뒤지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반등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겁쟁이가 패자가 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사들은 10개로 나뉜 신용등급이 아닌 1000점 만점의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등급 내에 있는 수백만 명에게 비슷한 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같은 등급 내 점수가 높은 경우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금융사가 1에서 10등급, 신용 등급에 맞춰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1에서 6등급은 나와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등급제는 300만에서 1000만 명이 등급 한 개에 밀집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에는 703만 명이 몰려 있는데 이 등급 내 신용점수 1등이나 꼴찌나 대출 이자가 비슷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에서 1000점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별 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게 되면 현재 등급 내 상위 점수에 있는 고객들 위주로 이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등급으로 하면은 등급 사이에 수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금리를 받는데 점수화되면 이제 좀 더 세분화된다는 거겠죠, 금리 체계가. 몇 점 더 높은 사람은 좀 더 낮은 금리로 하거나.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으로 7등급 상단에 위치한 은행 고객은 등급제에선 대출을 못 받지만 점수제에선 6등급과 비슷하게 취급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 내 상위 점수에 있는 고객들도 각각 3등급, 4등급이 받는 금리 수준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 240만 명이 대출이자 약 1%포인트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별도 대응팀을 꾸리고 현재 대형은행 5곳만 시범 적용하고 있는 점수제를 내년까지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마리 앙투아네트. 이젠 여러분의 곁에서나 더 좋은 왕비 될 수 있게 나와 함께 이 밤을 즐겨 춤춰요. 프랑스의 왕비였지만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이 뮤지컬 무대에 펼쳐집니다. 김소연 씨가 5년 전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를 맡았고 실제 남편인 손준호 씨는 페르젠 백작을 맡아 사랑하는 연인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맞서 혁명을 이끄는 가상인물 마그리드 아르노가 극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베르사유 궁전부터 퀼르리 정원, 빈민들의 말의 지구까지 회전식 무대 연출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5년 전에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품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다시 하게 돼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한 탐험가가 거대한 빙하를 올려다봅니다. 오스트리아의 얼음 동굴을 통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구 보전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바나나 잎으로 비를 피하는 새끼 오랑우탄, 사람을 태우고 헤엄치는 코끼리 등 깜짝 순간을 포착한 사진 120여 점이 공개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앙드레 루생의 라푸티드 위트를 원작으로 한 코미디 연극도 찾아왔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세 남녀가 한 원주민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슬아슬한 사랑의 줄타기 속에 웃음을 녹여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생산 판매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가 결국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생산직 선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구조 조정을 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외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22포인트 오른 2,004.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6억 원과 925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 투자자가 2,83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제주도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전남과 경기 지역으로까지 호우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이유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이 태풍의 전면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과 제주 지역에 최대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전남, 경상도 지역으로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오키나와 남서쪽 먼바다로까지 북상했고요. 느리게 이동하고 있지만 주말 낮 동안에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저녁에는 경기 지역으로까지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영향은 내일 제주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흐린 날씨와 함께 속초와 강릉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만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보행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